좁은 문, 앙드르지드 지음, 조정훈 옮김, 출판사 더 클래식, 녹음 클레어, 5장. 알리사를 향한 사랑 이외에는 나는 어떤 것에도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기에 오직 사랑에만 매달려 그녀로부터 오는 편지 외에는 아무것도 기다리지도 않았고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날 알리사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모가 나를 붙잡아 세우고 방금 받았다며 편지 한 통을 내게 내밀었다. 줄리에트의 극심한 흥분은 아침녘 의사가 처방해준 물약을 먹고 겨우 멈췄어요. 제롬에게 며칠 동안은 이곳에 오지 말라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제롬의 발소리나 목소리를 줄리에트가 알아차릴까 두려워요. 동생에겐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줄리에트의 상태로 보아 언제까지 이렇게 곁을 지켜야 할지 몰라요. 고모, 혹시 제롬이 떠나기 전까지 제가 못 만나게 되면 꼭 편지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출입 자제 조치는 나를 향한 것이었다. 이모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뷰콜렌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이모도 그날 아침 그곳에 가려 마음먹고 있었던 터였다. 내가 내는 소리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이다.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 알았어요. 그곳에 가지 않을게요. 당장 알리사를 볼 수 없다는 게 무척 괴로웠지만 한편으론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게 두렵기도 했다. 자기 동생이 이렇게 된 것을 내 탓으로 돌릴까 두려웠고 그래서 화난 그녀를 만나기보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견딜만 했다. 하지만 아벨은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의 집안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하인이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네가 걱정할까봐 이 글을 남긴다. 줄리에트에게서 가까운 이곳 르아브르에 있다는 것이 내겐 너무 견디기 힘들 것 같아. 나는 어제 저녁 너와 헤어지자마자 사우햄프턴행 배에 올랐어. 런던에 있는 에슨의 집에서 남은 방학을 지낼 작정이야. 학교에서 만나자. 나를 도와주던 모든 사람이 내 곁을 한꺼번에 떠났다. 나에게 고통밖에 안겨줄 것이 없는 이곳에서의 일정을 그만 멈추고 계약하기 전 파리로 올라왔다. 이제 나는 모든 현실적인 위로와 은혜, 완벽한 은총이 시작되는 주님께로 내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알리사도 나처럼 하나님 곁으로 피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 역시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내 기도에 용기와 열정을 불어넣었다. 명상과 공부로 이어지는 생활은 꽤나 오래 지속되었다. 알리사의 편지를 보고 내가 답장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알리사의 편지를 모두 간직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이 편지들을 통해 희미해진 기억들을 더듬어가고 있다. 이모를 통해서, 그것도 초반에는 이모를 통해서만 나는 르아브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처음 며칠간 줄리에트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괴로워했는지도 이모를 통해 알았다. 내가 떠나온 지 12일째 되던 날 드디어 알리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제롬, 좀 더 일찍 편지를 보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불쌍한 우리 줄리에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혀 짬을 낼 수 없었어. 네가 떠난 뒤 나는 줄곧 줄리에트 곁을 지키고 있어. 내가 고모께 우리 소식을 너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고모가 그렇게 해주셨을 걸로 믿어. 너도 고모를 통해 들었겠지만 사흘 전부터 줄리에트의 상태가 좋아졌어. 벌써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지만 아직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태야. 이제까지 내가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로베르도 나보다 며칠 후 파리로 돌아오면서 자기 누이들의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다. 나는 사촌 누이들을 생각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잘해주었다. 그가 다니던 농업학교가 쉬는 날이면 나는 로베르를 챙겨주며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내가 알리사나 이모에게 감히 물을 수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를 통해서였다.
에두아르 테시에르는 줄리에트의 소식을 묻기 위해 끈덕지게 찾아왔지만 로베르가 르아브르를 떠나올 때까지 줄리에트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또한 내가 떠나온 이후 줄리에트가 언니 앞에서 고집스럽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모를 통해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예상한 대로 알리사는 줄리에트의 약혼을 즉시 취소하려 했지만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약혼을 공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충고도 명령도 애원도 먹히지 않는 그녀의 고집스러운 결정은 자기 앞에 벽을 친 채 스스로의 눈과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흘러갔다. 나는 알리사로부터 늘 실망스러운 편지밖에 받지 못했고 나 또한 무슨 답장을 써야 할지 몰랐다. 두터운 겨울 안개가 나를 뒤덮고 있는 듯했다. 공부나 사랑, 신앙에 대한 열정,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속 추위와 어둠을 없애주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어느 봄날 아침 이모가 르아브르에 없는 동안 알리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 편지를 통해 이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부분을 다시 적어본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저를 칭찬해 주셔야 해요. 저는 고모가 시키신 대로 테시아르 씨를 만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분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줄리에트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그동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줄리에트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단지 그분은 자신의 사랑의 힘을 강하게 믿고 있어서 끈질긴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건 없다고 속으로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는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지요. 제롬이 제 남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제롬이 아마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제롬과 로베르는 성격상 잘 맞지 않거든요. 어쩌면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롬도 이제 감당해야 할 의무가 많을수록 영혼은 단련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기특한 생각이지요? 이런 큰 조카를 너무 비웃지는 말아주세요, 고모. 애써 줄리에트의 결혼을 잘된 일이라고 믿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이런 생각들이니까요. 사랑하는 고모, 고모의 애정 어린 염려들이 제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요. 하지만 제가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줄리에트를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제게는 반대의 작용을 가져왔거든요.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되풀이해 외우기만 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명확히 이해되더라고요. 사람을 믿는 자는 불행하다. 라는 구절 말이에요. 저는 성경책보다 앞서 이 말씀을 제롬이 12살도 되기 전, 그러니까 제가 막 14살이 되던 해 제롬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나 예뻐 보이던 카드의 꽃다발 그림 옆에는 코르네유가 줄을 붙인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무슨 승리의 매력이 오늘 나를 주께로 이끄는가. 사람들 위에 자신의 버팀목을 세우는 자는 불행하도다.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지. 나는 이모의 신중하지 못한 참견과 이런 식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종용한 알리사의 빗나간 배려를 저주했다. 알리사가 언뜻 암시했던 이모와의 대화, 그녀로 하여금 내게 침묵하게 했던 그 대화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물론 알리사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하지만 내게 못했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듣기보단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은가? 우리 사이의 사소한 비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꾸밈 없는 말투며 침착하고 사려 깊은 태도의 쾌활함까지 그 모든 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 아니지, 이 친구야. 너는 알리사가 직접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뿐이야. 아벨이 말했다.
늘 곁을 지켜주며 속내를 털어놓을 만한 친구는 아벨밖에 없었다. 그래서 외로울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절실하게 동정받고 싶을 때, 자신에 대한 불신이 밀려올 때, 그리고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나는 늘 그에게 의지했다. 둘의 성격이 전혀 달랐음에도, 아니, 달랐기 때문에 더욱 나는 그의 충고를 신뢰했던 것이다. 자세히 한번 검토해보자고. 그가 자기 책상 위에 편지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분한 마음을 곱심으며 사흘밤을 보냈고 나흘째가 되도록 여전히 내게는 앙금이 남아있었던 터였다. 그런 나를 향해 친구는 이런 말까지 했다. 줄리에트와 테시에르 커플이 사랑을 불태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어때? 그 불꽃이 어떤지는 우리도 잘 알잖아? 뻔하지. 테시에르는 분명 그 불꽃의 나방처럼 제 몸을 태워버릴 거야. 그만 좀 해. 그의 농담에 기분 상한 내가 말했다. 이제 나머지에 대해 얘기해보자. 나머지? 나머지는 온통 다 너에 대한 얘기잖아. 문장 한 줄, 단어 하나, 너를 향하지 않은 게 없는걸? 편지 전체가 온통 너를 향한 거야. 펠리시의 이모님은 이 편지를 진짜 주인에게 되돌려주신 것뿐이라고. 생각 끝에 알리사는 친절하신 아주머니께 편지를 붙였지만 이게 다 너를 겨냥했던 거지. 대체 네 이모가 코르네유의 시 구절 따위에 무슨 관심이 있겠니?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이 시는 라신의 거야. 그녀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상대는 바로 너야.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네게 모든 걸 털어놓고 있는 거라고. 만약 2주 내로 알리사로부터 이번처럼 자연스럽고 호의적인 장문의 편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다 네가 어리석은 탓이야. 알리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걸? 그녀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네게 달렸어.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지금부터 당분간은 너희의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마. 자기 동생 사건 이후 알리사가 네가 원하는 게 그거란 걸 모르겠니? 형제 간의 우애를 자극해봐. 끊임없이 로베르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잊지 말고. 사실 넌 그 바보 녀석을 인내하고 보살피고 있잖아? 계속해서 알리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 아, 내가 만약 알리사에게 편지를 쓴다면 넌 알리사를 사랑할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아벨의 충고를 따랐다. 그러자 정말로 알리사의 편지는 다시 생기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줄리에트가 행복하기까지는, 아니, 최소한 안정을 찾기까지는 알리사에게서 진정한 기쁨이나 주저없는 신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알리사가 전하는 줄리에트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줄리에트의 결혼식은 7월에 치러질 거라고 했다. 알리사는 편지에서 결혼식 당일 아벨과 내가 학업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단정 지어버렸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래서 시험을 핑계로 우린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보름 정도가 지난 뒤 알리사는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보고 싶은 제롬에게. 어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를 거야. 우연히 네가 준 라신의 예쁜 시집을 펼쳤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내 성경책에 꽂아두었던 너의 작고 오래된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던 네 줄의 시를 발견했지 뭐야. 세상의 무슨 승리의 매력이 오늘 나를 죽게로 이끄는가. 사람 위에 자신의 버팀목을 세우는 자는 불행하도다. 나는 이 시 구절들이 코르네유의 주석에서 발췌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그다지 뛰어난 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영송가 제4장을 계속 읽어내려가다 너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 구절을 발견한 거야. 그 책의 여백에 네가 대충 머리 글자들을 적어놓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너도 틀림없이 이 시를 알고 있을 거야. 사실 나는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알리사에게 알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내 책이나 알리사의 책에 그녀의 이름 머리 글자를 휘갈겨 놓는 버릇이 있었다. 아무렴 어때? 이런 구절을 옮겨 적는 게 나의 기쁨이니까. 내가 발견했다고 믿었던 걸
네가 이미 내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니 김은 빠지지만 너도 나처럼 이 구절을 좋아했다는 기쁨에 그런 하찮은 감정은 금세 사라져 버렸어. 이렇게 옮겨 적고 있자니 너와 함께 읽고 있는 기분이 들어. 영원한 지혜의 목소리가 울림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목소리는 말한다. 사람의 아이들아, 너희의 정성으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허무한 영혼들아, 너희는 무슨 잘못으로 너희의 혈관에 흐르는 가장 맑은 피로 너희를 먹이는 빵이 아닌 전보다 너희를 더 굶주리게 만드는 그 어둠을 그토록 자주 사는가?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빵은 천사들의 양식으로 쓰이며 주께서 당신의 가장 좋은 미랄로 직접 만드시는 것이라. 그토록 향기로운 이 빵은 너희가 따르는 세상의 식탁에는 결코 오르지 않는 것이라. 내 그 빵을 오직 나를 따르는 자에게 줄 것이니 가까이 오라. 살기를 원하는가? 취하라, 먹으라, 그리고 삶을 누리라. 행복에 사로잡힌 영혼은 주님의 구속 안에서 평화를 찾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취하노라. 이 물은 세상 모두가 찾아와 마셔도 영원토록 마르는 일이 없음에도 우리는 미쳐 날뛰며 더러운 샘물이나 금세 말라져 없어져 버리는 속임수 가득한 샘만을 찾아다니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지. 제롬,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너도 나처럼 이 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거야. 내 책에 있는 짧은 주석에서 따르면 도말량이 부르는 이 영성가를 들은 맹트농 부인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쏟아내고 그 구절 중 일부분을 반복해 낭송하도록 했대. 주석, 맹트농 부인. 루이 14세의 왕자를 양육 맡다가 왕비 마리 테레즈가 죽자 왕과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교육자이자 여류 문인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나도 이젠 이 부분을 다 외워버렸지만 되풀이해서 암송해도 실증나지 않아. 지금 내게 슬픈 단 한 가지는 네가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야. 여행 중인 우리 신혼부부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어. 너도 이미 들었겠지만 줄리에트는 바이온과 비아리치가 너무나 좋았대. 그렇게 숨막히게 더웠는데도 말이야. 이후 부부는 퐁타라비에 도착했고 부르고스에서 머문 뒤 피레네 산맥을 2번이나 넘었대. 지금 줄리에트는 몽세라트에서 감격의 편지를 보내왔어.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에서 열흘 정도 더 머무르다 님으로 돌아올 예정이야. 테시에르 씨가 포도 수확 때문에 9월 전까지는 돌아와야 한다나 봐. 아버지와 나는 일주일 전에 퐁게즈 마루로 돌아왔어. 내일은 미스 애쉬버턴이 오실 거고 로베르는 나흘 후에나 도착할 예정이야. 그 가엾은 녀석이 시험에 떨어진 건 알고 있지. 시험은 어렵지 않았다는데 시험관이 너무나 괴상한 문제를 내서 로베르가 당황한 모양이야. 로베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너의 편지를 받았던 터라 그 애가 시험 공부를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마 그 시험관은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골탕 먹이는 게 재밌는 모양이야. 너희 합격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축하한다는 말조차 하기가 좀 그렇네. 제롬, 난 이 정도로 너를 믿어. 너만 생각하면 내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올라. 넌 이제 전에 내게 얘기했던 그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지? 여기 정원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도 집은 텅 빈 것만 같아. 내가 왜 올해는 오지 말라고 했는지 넌 틀림없이 이해했을 거야. 그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매일 이 말을 되뇌곤 해. 그만큼 오랫동안 너를 못 보는 게 괴롭기 때문이야. 가끔씩 나도 모르게 너를 찾곤 해. 책을 읽다 말고 불현듯 고개를 돌리곤 하지. 네가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다시 편지를 쓰고 있어. 밤이야. 모두들 잠들었지만 나는 열린 창문 앞에서 밤늦도록 편지를 쓰고 있어. 정원은 온통 향기로 가득하고 공기는 포근해.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창조해 주셔서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오늘 밤 나는 진심을 다해 이런 생각을 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밤을 허락해 주셔서. 라고. 갑자기 네가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마치 네가 여기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바로 내 곁에 말이야. 내가 이토록 간절히 바랐으니 너도 분명 그렇게 느낄 거야. 그래, 너는 편지에 이런 말을 쓰곤 했지. 바르게 태어난 영혼들은 감탄과 감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아직도 너에게 쓰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줄리에트가 말해준 빛으로 눈부신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어. 그런 나라들보다 더 넓고 더 찬란하며 더 고독한 다른 나라들도 꿈꾸기도 하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대하고 신비한 나라를 우리 둘이 함께 보게 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희열했어요. 그리고 흐느끼는 듯한 사랑의 감정으로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지들은 계속해서 도착했다. 분명 알리사는 내가 퐁게지 마루에 발길을 끄는 걸 고마워했고 올해는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곁에 없음을 한탄하며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하기도 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서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느껴졌다. 나는 어디서 이 열망을 견디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벨의 충고와 일순간 이런 기쁨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두려움, 마음이 이끄는 것에 저항하려는 나의 천성적인 강경함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계속 보내온 편지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옮겨보겠다. 그리운 제롬, 너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기쁨에 젖어들었어. 오르비에토에서 보낸 너의 편지에 답장하려 하는데 페루자와 아시시에서 내가 붙인 편지가 한꺼번에 도착했네. 몸만 이곳에 있을 뿐 내 마음은 이미 여행객이 되어 있어.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움브리아의 하얀 눈길을 걷고 있어. 아침이 되면 너와 함께 새로운 눈으로 여명을 바라보고. 정말로 코르토나의 테라스에서 내 이름을 불렀어? 그래, 나도 너의 목소리를 들었어. 아시시의 그 산에서는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프란체스코의 수도자가 건넨 물 한 잔은 정말 달콤했지. 오, 나의 친구. 나는 너를 통해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보고 있어. 네가 써보낸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얘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야. 마음의 해방에는 늘 고약한 자만심이 동반되니까. 반항하는 야망보다는 섬기는 야망을 따르리니. 님에서 오는 소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기쁨을 내게 허락하고 있어. 올 여름 유일한 걱정거리는 우리 아버지의 상태야. 나는 보살펴 드린다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늘 우울해하셔. 혼자 계시도록 놔두면 곧 다시 우울해져서 기분을 풀어드리기가 쉽지 않아. 우리 옆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기쁜 속삭임도 아빠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지 아예 들으려고도 않으셔. 미스 애슈버튼은 잘 지내고 계셔. 두 분께 나는 너의 편지를 읽어드리곤 해. 너의 편지 한 통이면 사흘 동안의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야.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편지가 도착하곤 하지. 로베르는 그저께 여길 떠났어. 남은 방학을 친구 아을레 집에서 보내려 한대. 그 친구 아버지가 시범 농장을 운영하신다나 봐. 우리의 이런 생활이 그 애한테는 즐거울 리가 없겠지. 로베르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 애의 계획에 찬성해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어. 너에게 할 말이 정말 많아. 끊임없이 말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만큼 말이야. 때때로 단어나 구체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고 한없이 넘쳐나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끝없는 압박감만 남기도 해.
오늘 밤도 꿈을 꾸듯이 쓰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몇 달 동안이나 서로 침묵하며 지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는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거겠지. 오, 끔찍한 침묵의 겨울이 영원히 끝나기를. 이렇게 너를 되찾은 후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한없이 풍요로운 것을. 9월 12일. 피사에서 보낸 편지 잘 받았어. 우리도 정말 멋진 시간들을 보냈단다. 노르망디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기는 처음이었어. 그저께는 발길 닿는 대로 들판을 가로질러 오랫동안 혼자 걸어 다녔어. 지치기는커녕 햇빛과 기쁨에 취한 채 잔뜩 도취되어 집으로 돌아왔지. 뜨거운 햇빛 아래 서 있는 건초 더미들마저 어찌나 아름답던지. 모든 것이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이탈리아에 있다고 상상할 필요도 없었어. 그래, 제롬. 네가 말한 대로 자연의 어렴풋한 창가에서 내가 듣고 이해한 것은 기뻐하라는 권유였어. 새가 노래할 때마다, 꽃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 권유를 느껴서 경배만이 기도의 유일한 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뭐라 형연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넘쳐나서 나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내 주여 라는 말만 되풀이했지. 그렇다고 내가 무지한 자매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하지는 말아줘. 주석, 무지한 자매. 하나님의 성 요한 수도의 수사들이 겸손의 뜻으로 자신들을 무지한 형제들이라 일컬었다. 요즘은 책도 많이 읽고 있고 더구나 며칠 동안 비 내리는 바람에 경배는 책 속에 고이 접어두고 있으니 말이야. 말브랑쉬의 책들을 다 읽은 뒤 라이프니치의 클라크에게 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좀 쉬는 의미로 셸리의 첸치를 읽었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어. 참, 미모사도 읽었구나. 네가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가 지난 여름 함께 읽었던 키츠가 쓴 네 편의 시를 얻기 위해서라면 셜리나 바이런의 모든 시를 다 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보들레르의 소네트 몇 편을 위해서는 위고의 모든 작품을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고 위대한 시인이라는 호칭은 아무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것은 진실의 시인이 되는 거지. 오 제롬, 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하게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아니, 며칠 잠깐 보기 위해 너의 여행 일정을 줄일 필요는 없어. 생각해보니 아직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를 믿어줘. 네가 곁에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할 거야.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네가 꼭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볼까? 만약 오늘 저녁 네가 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난 피하고 말 거야. 오, 이런 내 감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내가 늘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태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뿐이야. 이 편지를 받고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징집영장을 받고 낭시에 배속되었다. 그곳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혼자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확실히 연인으로서의 자만심을 지킬 수 있었고 알리사의 편지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자 롱사르의 말처럼 그녀와의 추억만이 나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엄한 규율과 고된 훈련도 나는 별 불평 없이 잘 견디어냈다. 나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강고했고 알리사에게 쓴 편지에서도 함께 있지 못함을 한탄할 뿐이었다. 심지어 우리는 긴 이별의 시간이 우리의 굳셈을 증명하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했다. 알리사도 편지에서 나를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너,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너 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그 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견디지 못했겠는가. 우리의 마지막 만남 이후로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알리사는 그런 사실엔 관심조차 없고 오직 현재의 시간부터 시작되는 기다림만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한 그녀의 답변은 이랬다. 이탈리아에서 나는 너와 함께 했잖아. 잊고 있었다니. 제롬, 난 하루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지금 잠시 너와 함께하지 못하는 건 이해해줘. 그것을 나는 그냥 잠시 떨어져 있기라고 해둘게. 군인이 된 너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 무척 노력하고 있어. 정말이야. 하지만 잘 상상이 안 돼. 기껏 떠오르는 게 저녁 무렵 강베타 거리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너의 모습 정도야. 아니, 그 모습마저 희미하기만 해. 사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너의 모습은 1년 후에 퐁게즈 마르나 르아브르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1년. 난 이미 지나간 날들은 생각하지 않아. 내 희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어느 지점에 집중되어 있어. 기억나니? 정원 깊숙한 곳에 국화꽃이 잔뜩 피어오르던 낮은 담장이 있었던 거. 그 담장 위에서 우리는 위험한 놀이를 즐기곤 했지. 줄리에트와 너는 단숨에 천국에 다다르는 무슬림처럼 용감하게 그 위를 걷곤 했지. 현기증이 나서 한 발도 내디기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 너는 밑에서 이렇게 소리쳤잖아. 발밑을 보지 마. 앞만 봐. 목표물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 그리고 나서 너는 반대편 담장 끝으로 올라와서 나를 기다려 주었지. 그래, 소리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았어.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 현기증도 나지 않았고. 오직 너만 보며 팔 벌린 너를 향해 뛰어갔지. 제롬, 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네가 강하다고 느껴야 해. 그리고 너에게 기대야만 해. 그러니 약해지면 안 돼. 기다림의 기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론 아직 재회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마치 기다림의 시간에 도전이라도 하듯 새해 무렵에 받은 내 휴가를 파리에 있는 미스 애슈버턴 곁에서 보내기로 합의했다. 앞에서도 말했듯 나는 여기에 그녀가 보낸 모든 편지를 빠짐없이 옮겨 적고 있는 게 아니다. 다음 편지는 2월 중순경 그녀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저께 파리 시내를 지나가다 놀랍게도 M 서점 진열대에서 네가 말한 아벨의 책을 발견했어. 너의 말을 듣고도 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 참을 수 없어서 서점 안으로 들어갔지만 책 제목이 너무 망측스러워서 점원에게 책을 달라고 하기가 망설여졌어. 그래서 하마터면 아무거나 다른 책을 사들고 서점을 뛰쳐나올 뻔했지. 다행히 카운터 옆에 지나친 관계가 잔뜩 쌓인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길래 아무 말 할 필요 없이 그중 한 권을 집어들고 백수를 던지다시피 하고 나왔어. 아벨이 자기 책을 보내주지 않은 게 얼마나 고맙던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지 않고는 그 책을 한 장도 넘길 수가 없었어. 책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의 친구인 아빌 보티에가 그 책을 썼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웠던 거야. 내가 보기에 책 내용은 외설스럽다기보다 어리석다는 느낌이 들었어. 르탕의 평론가가 그 책에서 발견했다는 위대한 재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찾아보려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어. 주석 르탕 프랑스의 일간지 1861년부터 1942년까지 발행되었다. 작은 지역인 르아브르에서도 자주 아벨의 이름이 언급되곤 하는데 책에 대한 평도 무척 좋다고 해. 이 책의 대책 없는 경박함을 경쾌함 내지는 우아함이라 부른다지 아마. 물론 나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중이고 너에게만 소감을 말하는 거야.
가엾은 보티의 목사님은 처음엔 실망하시는 듯 하더니 이제는 그 책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구석이 있지는 않을까 살펴보시는 눈치야. 목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믿도록 힘쓰고 있거든. 어제도 플랑티의 고모님 댁에서 부이 분인이 느닷없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시더라니까. 목사님 아드님이 이렇게 성공해서 얼마나 기쁘세요. 라고. 약간 당황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 천만에요. 전 아직 그렇게까지. 라고. 거기에 고모가 하지만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라고 맞장구 치셨어. 악의 없이 하신 말씀이지만 용기를 가지시라는 듯한 그 말투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 목사님까지도 말이야. 그러니 신 아벨라르가 연극으로 공연되면 어떻게 되겠어? 주석 피에르 아벨라르 중세 프랑스의 신학자, 철학자. 나이가 한참 어린 제자 엘로이즈와의 비밀 연애가 발각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말년에는 그의 학설이 이단으로 몰리면서 큰 고통을 받았다. 내가 듣기론 아벨도 어느 삼류극장에서 상연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신문에서도 벌써부터 떠들어대는 것 같고. 가엾은 아벨, 그가 바라던 성공이 이런 거였다면 본인도 만족하고 있겠지. 어제 마음의 위안에서 이런 말을 읽었어. 주석, 마음의 위안. 라틴어 신앙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 제3부 제목. 15세기 토마스 아켄퍼스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자들을 위한 영적 생활 지침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정신을 인간의 일상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교훈들이 들어있다. 진실하고 영원한 영광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는 세간의 일시적인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이를 경멸하지 않는 자는 진실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제게 제롬을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조로운 일과들 속에서 몇 주가 지났고 다시 몇 달이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오직 추억과 희망에만 매달려 있었기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거나 길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외삼촌과 알리사는 6월쯤 줄리에트를 만나기 위해 님으로 가기로 했다. 줄리에트의 해산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와서 외삼촌과 알리사는 서둘러 떠나야 했다. 너의 마지막 편지는 우리가 막 르아브르를 떠난 뒤에야 도착했나 봐. 여드레나 지난 후에야 겨우 편지가 이곳에 있는 내게 전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난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되고 두렵고 약해져 있었어. 오 제롬, 오직 네가 곁에 있어야만 나는 진짜의 나일 수 있고 그 이상일 수 있어. 줄리에트의 건강은 다시 좋아질 것 같아. 우리는 큰 걱정 없이 매일매일 줄리에트의 해산을 기다리고 있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는 걸 줄리에트도 알고 있어. 우리가 애굽 이브에 도착한 다음 날 그 애가 이렇게 묻더라고. 제롬 오빠는 어때? 편지는 계속하고 있어? 내가 사실대로 말하니까 오빠에게 편지하게 되면 전해줘. 하고 잠시 망설이더니 가만히 웃으면서 말하더라. 나 다 나았다고. 항상 명랑하기만 한 그의 편지를 보면서 내 앞에서 행복한 척 연극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했거든. 지금 그 애가 행복이라 여기는 것은 전에 꿈꾸던 것과도 다를 뿐 아니라 이전의 것에 크게 연연해야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아,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이리도 영혼에 가까운 것인지. 겉에서 보아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얼마나 부질없는지. 황무지를 혼자 거닐면서 떠올렸던 수많은 생각들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여기 와서 내가 제일 놀란 건 이제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줄리에트의 행복한 모습에 즐거워야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해할 수도 걷잡을 수도 없는 우울함에 사로잡히는 걸까? 내가 느낀, 아니 적어도 내가 바라본 이 지방의 아름다움마저 이 납득할 수 없는 슬픔을 깊게 만들 뿐이니. 네가 전에 이탈리아에서 편지했을 때 나는 모든 걸 너를 통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이제는 나 혼자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에게서 빼앗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나는 퐁게즈마루와 르아브르에서 굳은 나를 위해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렀던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그런 힘을 쓸 일도 없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 이곳 사람들과 이 지방의 쾌활함이 나를 화나게 해. 어쩌면 내가 슬픔이라고 부르는 이 감정은 단지 그 사람들처럼 떠들썩하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어. 분명히 예전의 나의 기쁨 속에는 어느 정도의 오만함이 있었나 봐. 하지만 지금은 낯선 이곳의 사람들의 쾌활함에서 어떤 굴욕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어. 이곳에 온 이후로 거의 기도하는 것도 잊고 있어. 하느님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안 계시다는 유치한 생각까지 들어. 잘 있어. 이제 그만 써야겠어.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한 게 내 나약함과 슬픔을 고백한 게 부끄럽고 오늘 저녁 우편 배달원이 가져가지 않으면 내일 당장 찢어버릴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는 게 부끄러워. 다음 편지에서 알리사는 조카의 출생 소식과 자신이 조카의 대모가 될 것이라는 것, 줄리에트와 외삼촌이 기뻐한다는 사실만 전해주었을 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에 온 편지들은 퐁게즈마르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줄리에트도 7월에 그곳에 와 있었다. 줄리에트 부부가 오늘 아침 떠났어. 특히 작고 귀여운 내 조카가 간 게 서운해. 6달 뒤 다시 만나면 갓난아기의 몸짓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커 있겠지? 나는 그 애가 만들어내는 몸짓을 거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관찰했어. 생성은 정말이지 신비롭고 놀라워. 우리가 평소에 자주 놀라지 않은 것은 주의력이 없기 때문이지. 희망으로 가득 찬 아기의 요람을 들여다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지. 무슨 이기심 때문에, 어떤 만족감으로, 아니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전은 이토록 빨리 멈추어 버리고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걸까? 그래도 우리가 신께 더 다가가길 원하고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앞다투어 그렇게 되려 하겠지. 줄리에트는 아주 행복해 보였어. 처음엔 줄리에트가 피아노와 책 읽기를 그만둔 것이 슬펐어. 하지만 에드와르 테시에르가 음악도 좋아하지도 않고 책 읽기에도 별 취미가 없다네. 줄리에트는 현명하게도 에드와르가 따라오지 못한 즐거움은 추구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야. 대신 줄리에트는 남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역시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자상하게 그 애에게 가르쳐 주나 봐. 올해엔 에드와르의 사업이 상당히 확장된 모양이야. 에드와르는 르아브르에 단골이 생긴 게 다 결혼 덕분이라고 말하곤 한데 최근에 출장 갈 때는 로베르도 동행했어. 에드와르는 로베르를 잘 챙겨주고 있어. 자신도 로베르 같은 성격을 잘 안다면서 곧 일에 흥미를 갖게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 아빠는 훨씬 좋아졌어. 행복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젊음을 되찾은 모양이야. 농장과 정원 일에도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얼마 전엔 미스 애쉬버턴과 셋이 함께 시작했다가 테시에르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큰 소리로 책 읽어주기를 계속해달라 하셨어. 두 분께 휘브너 남작의 여행기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나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어. 주석 휘브너 남작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외교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더 많아졌어. 너의 지도가 필요해. 오늘 아침에도 여러 권의 책을 뒤적여 봤는데 혼자서는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를 수가 없었어.
이때부터 알리사의 편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절박해졌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보내온 편지다. 혹시라도 너를 걱정시킬까봐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워. 아직 2달이나 남았어. 그동안 너와 헤어져 지낸 시간보다도 더 길게 느껴져. 기다림을 잊으려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때뿐이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책 읽는 것에도 아무런 의미나 흥미를 느낄 수 없고 산책도 재미없고 자연은 온통 그 빛을 잃은 듯하고 정원은 퇴색해 향기를 잃었어. 차라리 너의 선택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사역이나 훈련이 부러울 정도야. 그것들은 너를 끊임없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빨리 하루가 지나가게 하고 저녁이면 지쳐 잠에 빠지게 하니까. 네가 설명한 군사훈련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어. 잠을 설친 요 며칠 밤은 몇 번이나 기상나팔 소리에 벌떡 잠에서 깨어나곤 했지. 정말로 그 소리가 들렸어. 네가 말한 약간의 도취감이나 새벽녘의 희열, 약간의 현기증 같은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얼어붙은 새벽의 황홀감 속에서 말제빌의 고원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 전부터 몸이 별로 좋지 않아. 오, 전혀 심각한 것은 아니야. 단지 너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절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해. 그리고 6주가 지나서 편지가 왔다. 제롬, 이것이 내 마지막 편지가 될 거야. 돌아올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많이 늦어지지는 않겠지. 그러니 더 이상 편지를 쓸 수도 없을 거야. 난 폰게즈 마르에서 너를 다시 보고 싶은데 날씨도 나빠졌고 쌀쌀해져서 아빠도 자꾸 시내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셔. 지금은 줄리에트도 로베르도 이곳에 없으니 네가 머물기는 더 편하겠지만 아무래도 펠리시의 고모 댁에 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고모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우리 재회의 날이 다가올수록 기다리는 게 점점 초조해져. 거의 두려울 정도야. 네가 오는 것을 너무나 바랐지만 지금은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네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 계단을 올라오는 너의 발자국 소리가 자꾸 생각나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말을 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절대로 하지 마. 여기서 나의 과거는 끝을 맺게 될 것 같아. 그 너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내 삶은 멈춰버렸어. 그리고 나서 나흘 후, 그러니까 제대하기 일주일 전, 나는 아주 짧은 편지 한 통을 더 받았다. 제롬, 네가 르아브르에 머무는 기간과 우리의 재해 시간을 길게 잡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걸 칭찬해주고 싶어. 이미 편지로 나눈 이야기 말고 다른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 등록 때문에 28일까지 파리에 가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 우리에겐 평생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5장 끝.